6교시 1강은 우리가 이제 바로 앞 시간에서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을 못 드렸던 연력학 제2형법칙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칙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지만은 연력학 제2형법칙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일 관찰하는 이 열평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게 무슨 법칙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물리법칙이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2형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개의 물체를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비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제가 준비한 이 두 개의 물체는 종류와 같아요. 즉, 물질의 종류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같아요. 즉, 질량도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온도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이제 두 개의 물체를 갖다가 접촉한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연력학 제2형법칙입니다. 200도씨의 셀하고 이제 100도씨의 셀을 갖다가 이제 접촉을 시켰어요. 그리고 접촉시키자마자 이제 주위와 단절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주 두꺼운 이제 단열재로 감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도씨 셀하고 100도씨 셀가 이제 내가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지금 주위와는 지금 현재 아주 두꺼운 단열재로 제가 이제 싸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달을 갖다가 이제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고립계가 되겠죠. 두 물체를 접촉시키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이 두 물체는 이제 물질의 종류도 같고 이제 질량도 같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같은 온도로 이제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온도 값은 200도씨와 100도씨의 이제 평균 온도인 150도씨가 될 거야. 즉 두 물체의 온도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같아진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고립된 공간에 제가 이제 제3의 물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물체의 온도는 제가 현재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제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 즉 세였죠. 얘들은 지금 현재 150도씨의 이제 열평형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C 물체의 온도를 알기 위해 가지고 A라는 물체에 이제 온도계를 꽂고 요 C라는 물체하고 이제 접촉을 갖다 시켜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무리 이제 쳐다봐도 요 A라는 물체에 이제 온도의 변화가 없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온도계를 관찰하는 것은 요 C라는 물체의 온도 값을 정확히 지금 현재 몇 도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요 접촉을 시킨 게 아니에요. 요 C라는 물체가 A보다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만 지금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물체 A하고 물체 C를 접촉시키는데 지금 현재 물체 A의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물체 B하고 물체 C를 갖다가 이제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물체 B에 꼽아뒀던 요 온도계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내가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요 물체 B에 꼽은 요 온도계도 이제 온도 변화가 없었어요. 즉 사실 이 말은 이제 A하고 C는 이제 온도가 같고 또 B하고 C도 온도가 같다는 말이죠. 이 관찰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력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표현하면은 세 물체 A, B, C는 서로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온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체 A, B, C의 온도는 서로 같으니까 TA 이꼴 TB 이꼴 TC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상식이 법칙이냐 이거야. 예, 이게 법칙 맞습니다. 이 연력학 법칙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 순서를 따라가면 제일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이 정립되고 연력학 제2법칙이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연력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이 열평이라는 개념도 이제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관찰되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미 이제 1법칙하고 2법칙은 이미 우리가 이제 발표를 했다 이거야.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1법칙, 2법칙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이 개념, 열평형 개념을 갖다가 이제 법칙으로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1, 2라는 숫자는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학 제0법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야. 그 인력학에서는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야.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개의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는 다양한 물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성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해서 측정이라는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거죠. 따라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물리량의 값을 갖다가 읽어내는 이제 그 측정 계기를 내가 이제 개에다가 삽입을 할 거야. 측정 계기 안에는 내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 물류량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측정 계기가 현재 개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개 내의 물성에 반응해가지고 어떤 출력을 보여줍니다. 측정 계기가 디지털 타입이라고 그러면은 요 계기의 센서부가 그냥 감지부죠. 그 안에 있던 이제 반응 물질이 이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변화량이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그 측정 계기의 이제 표시부에 이제 숫자하고 단위를 보여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측정 계기가 아날로그 형태의 이제 그런 계기라고 그러면은 요 감지부에 있던 이제 이 물질이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측정량이 이제 크냐 작으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상태하고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그 온도라는 이 측정량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이제 기준 상태를 갖다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이제 구하기 쉬운 이제 물을 사용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 물의 어는 점하고 물의 끓는 점이죠. 측정량의 크기를 갖다 판단하기 위한 기준 상태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인데, 뭐 상식적인 견지에서 생각하여도 우리가 기준 상태를 갖다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장소에서 동일한 실험을 갖다가 수행한다면은 항상 동일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기준 상태로 정해야 됩니다. 교재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reproducible and predictable stat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온도 단위는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뭐 이제 기준 상태는 물이 이제 어는 점이고 물이 끓는 점이에요. 습시 온도는 물이 어는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0도시라고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온도를 갖다가 100도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습시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32도 F, 물이 끓는 온도는 이제 212도 F로 이제 지정을 했죠. 이 말은 습시 온도의 경우에는 물이 어는 온도하고 물이 끓는 온도 사이를 갖다가 이제 100등분을 했다는 것이고,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180등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습시 온도의 한 눈금이 화씨 온도의 한 눈금보다는 상당히 이제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습시 온도의 눈금 한 칸은 이제 화씨 온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꿀 때에는 이 화씨 온도의 눈금 5분지 9칸, 즉 1.8칸에 해당하고, 이 화씨 온도의 눈금 한 칸은 습시 온도의 눈금으로 이제 바꿀 때에는 9분지 5칸에 이제 해당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교시 1강에서 그 SI 단위계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제 화씨 온도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4개국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네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습시 온도를 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의 환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연력학 교재를 찾아보면은 이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의 요 이제 환산, 이게 이제 계산 과정에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뭐 과학 시간이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물리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시험에 꼭 이 습시 온도를 갖다가 화씨 온도로 계산하거나 화씨 온도를 갖다가 거꾸로 습시 온도로 이제 환산하는 이 문제가 빠짐없이 아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지식이라고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놓은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뭐 나름 명성을 가진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해외 저널에 연구 논문을 갖다 게재시켜 본 경험이 제법 많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는 이제 그 논문은 이제 그 투고된 논문을 갖다 심사하는 이제 리뷰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연구 논문에서 이제 뭐 화씨 온도를 적었다 그러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논문의 이제 심사 단계에서 요 온도를 갖다가 습시 온도나 켈빈 온도로 바꾸라는 이제 그
지적을 받습니다. 즉 코멘트를 받는 거죠. 안 바꾸면은 논문 안 실어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모든 연력학 교재에서 요 이제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의 환산 계산 과정 혹은 문제가 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연력학 강의할 때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또 학생들은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학습하던 버릇이 남아 있는 것인지 이걸 갖다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바로 이제 환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려는 이 버릇은 우리나라의 이 교육 방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노는 시험 문제, 문제 수도 많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하고 풀고 이러면은 문제를 갖다 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럼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미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연력학이라는 과목은 배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좀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력하게 놓은 많은 지식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학습을 해야만이 이 연력학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짜증나는 과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습시 온도계로 이제 A도 C가 측정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B도 F로 바꾸는 이제 환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습시 온도계야 뭐 당연히 이제 물이 어느 점이 0을 갖다가 이제 0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 A도 C라는 것은 0도씨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제 뭐 눈금이 A칸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 이제 1도씨라는 요 이제 습시 온도의 눈금 한 칸은 화씨로는 이제 요 5분지 9칸 즉 8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습시 온도의 A칸은 이제 화씨 온도의 눈금으로 이제 우리가 바꿀 때는 이제 1.8을 곱해줘야 되겠죠. 즉 5분지 9를 갖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시 온도의 기준점은 0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 갖고 화씨 온도는 32도의 즉 32부터 숫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32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화씨 온도계로 이제 A도 F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습시 온도계, 즉 이제 습시 온도인 B도시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씨 온도계에서는 지금 이제 A도 F,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도 F라는 이제 요 눈금이 이제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 화씨 온도계는 실제 이제 32라는 숫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눈금의 이제 개수는 여기가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요 눈금의 개수는 100에서 32를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에서 3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눈금 한 개에는 습시 온도계로 보면 이제 9분지 5지 않습니까?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요 습시 온도계의 기준이 0을 더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거 0이니까 더해주나 안 되잖아.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측정 계기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물질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지금 측정하려는 그 계의 이제 물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온도계라는 것은 모든 물질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이 성질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상식, 커먼 센스라는 단어 갖다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그러면 요 이제 측정 계기에 센서에 들어가 있는 이 물질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즉 그 반응이 이제 변화로 나타나잖아요. 가능하면 그 변화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이제 측정 계기의 이제 측정 정도, 그러니까 정밀도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야기를 갖다가 온도계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을 하면은 요 온도계에 이제 감지부 즉 센서부에 들어가 있는 요 물질은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물질은 이제 온도가 변화하면은 이제 뭐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거나 안 그러면 자기적 성질이 달라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물성들이 변화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계에 이제 이 감지부에 들어가는 이 물질의 이제 이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가 하면은 거의 모든 물질은 온도가 증가하면 체적이 팽창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체적이 이제 수축한다는 이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은 동일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체적 변화량이 많은 이제 그러니까 체적 변화량 큰 물질을 사용하는 게 온도계로서의 그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관찰한 이제 경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동일한 온도 변화에 대해 갖고 이 물질이 이제 그 뭐야 팽창하거나 수축을 하는데 그 이제 수축 팽창의 크기가 이제 고체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기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코올 온도계나 이제 요 수온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감지부에 이제 요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그 감지부에 우리가 이제 기체를 사용하면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정밀한 온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체가 가장 큰 이제 변화를 보인다 이거예요. 뭐 어떤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따라서 뭐요 요 온도계의 요 이제 감지부 그러니까 이 센서부가 이제 기체인 경우가 이제 가장 정밀한 측정 결과를 갖다가 제공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체 온도계 이제 영어로는 가스 스모메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기체 온도계가 이제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이제 초창기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온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초 온도계 센서부, 즉 감지부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요 왼쪽 유리관하고 오른쪽 유리관을 연결하기 위해 갖고 이제 아주 이제 잘 꺾이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제 요 튜브로 이제 연결을 했거든요. 아마도 뭐 이게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요 이제 유리를 꺾는 어떤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요 이제 플렉시블 튜브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왼쪽 이제 유리관하고 요 플렉시블 튜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유리관에 이제 요 수온을 집어넣고 오른쪽 유리관에 이제 요 윗부분은 이제 진공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진공으로 뭐 잡는다는 것은 그냥 뭐 유리관에 있던 요 공기를 갖다 이제 뽑아내면 돼요. 지금 이제 그림에는 이제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은 요 이제 요 수온을 채우기 위한 이제 요 그 뭐야 수온 탱크도 요 옆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뭐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수온을 채워야 되니까. 이 기체 온도계의 이제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 즉 센싱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온도 감지부에는 이제 밀도가 낮은 기체를 갖다 채워놨거든요. 그 밀도가 낮은 기체라는 것은 기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의 원자량이 낮은 기체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가스하고 이제 헬륨가스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 우리 이제 꼬맹이들이 요 풍선에 이제 수소가스나 이제 헬륨가스를 채운 풍선을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기보다 훨씬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기체이기 때문에 공중에 둥둥둥 떠가지고 우리가 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온도를 측정하는 요 이제 센싱 파트를 지금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시스템하고 이제 열적으로 이제 평행을 시키면 뭐 접촉을 시키거나 액체라면은 그 액체 속에 이제 뭐 담그면 되겠죠.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온도를 재려고 하는 이 시스템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면은 요 이제 온도의 요 이제 기초 온도의 요 센싱 파트, 즉 온도 감지부는 요 개하고 지금 이제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채워져 있던 이제 기체는 팽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초에는 이제 같은 높이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던 요 이제 수온을 이제 왼쪽 유리관에서는 요 팽창된 기체가 이제 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오른쪽 유리관에서는 요 수은주가 이제 밀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수은주의 이 높이 차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 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자로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압력을 갖다가 환산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압력계는 우리가 U자형 이제 액주계 혹은 마노메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측정 장치에 대한 이제 강의가 이제 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압력 측정 장치의 강의를 들으시면 압력 측정 장치에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액주계 즉 마노메터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마노메터를 이용하고 차압 즉 압력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기체 온도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야 요 압력을 갖다 측정하는지 즉 뭐 계산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알게 될 겁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기초 온도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설명에서 사실 이제 기초 온도계는 이 수온주의 높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 압력 차를 갖다가 이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어 놓기는 기체 온도계라고 적어 놨잖아. 그럼 이 기체 온도계는 온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앞 슬라이드에서는 이 기초 온도계는 이제 뭐 압력을 갖다가 이제 뭐 측정하는 거 그랬으니까 이 말은 이제 뭐야 요 측정되어진 압력으로부터 이제 온도를 환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체 온도계의 이제 그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 즉 센싱 파트죠. 요 센싱 파트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이제 이 체적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이제 단단한 용기에 이제 압력이 낮은 이제 기체를 갖다 채워놔요. 그러면 요 이제 그 용기 안에 이제 압력이 낮은 기체를 갖다 채운다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체를 갖다 조금만 채우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어떤 주어진 용기에 기체를 갖다가 조금만 채워 넣으면은 얘가 이제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압력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직이 일정한 용기에 뭐 어떤 종류의 이제 기체를 채워 넣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온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뜨거운 물체하고 접촉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온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차가운 물체하고 접촉을 시키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실제 해보니 기체의 온도를 올리면은 요 이제 일정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이제 기체의 압력은 이제 감소한다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온도가 증가할수록 요 기체의 압력이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 기울기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더라 이거야. 즉, 이 말은 동일한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압력 변화량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측정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이왕이면 동일한 이제 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요 압력 변화가 큰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뭐야?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한다고 그럴 때, 물론 이제 압력으로부터 이제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거꾸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가능하면은 요 이제 동일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압력 변화가 큰 기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륨이나 수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갖다 많이 그려보셨지만은 요 온도 T를 갖다가 이제 X라고 그러고, 요 이제 압력 P 수직축을 갖다 Y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XY 평면에서 이와 같이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Y AX 플러스 B라는 일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럼 수평축을 갖다가 온도 T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축을 갖다가 압력 P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직선의 그래프는 P는 AT 플러스 B,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온도계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온도를 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체 온도계는 구조상 지금 현재 그 수온주의 높이에 의해 가지고 압력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P 꼴 AT 플러스 B라는 요 1차 함수의 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요 함수를 이제 온도 T에 대해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 이제 기울기 A하고 요 절편값 B는 이제 바뀌겠죠.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뒀습니다. 즉 뭐야? 이제 온도는 기체 압력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체 온도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요 이제 상수, 이제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A하고 이제 요 압력축을 끊는 이 절편 B 값을 갖다가 이제 찾는 게 남아 있거든요. 요것은 이제 뭐야? 체직이 일정한 이 용기 안에 이제 특정한 기체를 집어넣어 주고 요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론 기울기는 달라지지만 이제 직선으로 이제 뭐야 표현된다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알았어요. 이 말은 기울기 A와 절편값 B를 찾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체에 대해 가지고 넓은 온도 범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제 기체의 온도 변화에 대한 이제 이 압력의 반응은 직선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요 이제 그 0도씩 가니까 이제 물이 어는 이 온도하고 100도씩 물이 끓는 이 온도, 요 두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제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직선으로 끄어 버리면은 요 이제 기울기 A하고 이제 절편 B 값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1차 방정식, 압력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온도 T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은 T는 알파 P 플러스 베타라고 이제 바로 계산이 이제 가능한 거죠.
요 특정 기체의 이제 그 온도에 대한 이 압력 반응을 갖다가 이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체직이 일정한 용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기체를 갖다가 각각 집어넣어 놓고 이제 특정한 온도 범위에 대해서 이제 요 압력 변화를 갖다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측정 결과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울기는 다르지만 다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각 기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측정되어진 이제 이 직선을 갖다가 쭉 이제 연장을 해 보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연장을 해 보니까 다 이제 이제 이 한 점에서 이제 만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직선들이 모이는 이 한 점을 이제 습시도의 온도 눈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도씨의 이 스케일로 쭉 이제 이걸 갖다 헤아려 가 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73.115도씨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직선들이 모이는 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갖다가 이제 0K로 뒀어요. 그러면 이제 0도씨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73.15도씨가 0K로 뒀기 때문에 요 이제 켈빈으로 이제 환산하면 273.15 켈빈으로 되는 거죠. 이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를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라고 그러고 요 0 켈빈을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The 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제 온도 눈금이라는 제목이 보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줄여서 우리가 이제 ITS라고 합니다. 이 ITS의 설명에서 이제 물의 삼중점, 즉 이제 트리플 포인트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요 이제 그 삼중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고체, 액체, 이제 전기가 공존하는 이제 온도와 압력의 이제 조합이에요. 이 말은 그 물의 산중점이라는 것은 얼음하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이제 공존하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물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이제 물의 이제 상평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평도의 수평축은 이제 온도이고 단위는 습시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축은 이제 압력을 나타내고 이 압력의 단위는 ATM, atmospheric pressure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수직축에서 218이라는 숫자는 이제 대기압보다 압력이 218배가 높다라는 것 같다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1이라는 이 숫자, 압력축에서 1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즉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기압 기준의 압력이고, 요 0이라는 것은 이제 습시 0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평형도상의 이 포인트, 즉 이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물이 0도씨에서 높고 0도씨에서 어느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의 상평 온도는 어떤 공간에 이제 물을 갖다가 두고 이제 요 온도하고 요 압력을 갖다 변화시켜 가면서 이 물이 이제 얼음이 되는지 혹은 액체 상태에 이제 물이 되는지 수증기가 되는지 이걸 갖다 실험을 통해 갖고 이제 관찰을 해 가지고 이 관찰된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이제 요 상평 온도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려내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제 1대기압, 그러니까 이제 완 애트모스피어릭 프레셔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요 대기압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 이제 0도씨일 때는 이제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100도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요 이제 액체 상태의 물하고 이제 전기가 공존하게 되겠죠. 지금 0도씨에 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기압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 0도씨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얼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프리징이 일어나고, 자, 여기에 이제 0도씨에 얼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녹아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즉, 멜팅이 일어나죠. 이 점은 지금 현재 100도씨고 지금 이제 대기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끓는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도씨에 이제 물이 있다고 그러고 온도를 갖다가 더 올리게 되면 뭐야?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100도씨의 수증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동일한 압력에서 온도를 낮추면 뭐 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뭐 음축 콘덴세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고 요 용기 안에 온도를 갖다가 0.01도씨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 안에 이제 공기를 쫙 빼가지고 이제 진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압력을 0.006 대기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기압에 비해 가지고 약 1000분의 6 정도로 이제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제 고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이제 물에 이제 요 얼음하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공존하는 이제 삼중점, 즉 트리플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 포인트라는 이 상태점은 이게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이제 뭐 압력을 갖다가 1000분의 6 대기압으로 낮추고 온도도 0.01도씨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 물의 상태점이 되겠습니다. 물의 상태점은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 물의 상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뭐 요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어 놓고 온도만 0.01도씨로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압력만 1000분의 6 대기압으로 이제 만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즉 뭐야, 재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들을 갖다가 이제 그 뭐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가 이 계기가 제대로 측정을 하는지 교정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표준점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삼중점 상태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온도는 0.01도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력만 0.006 대기압에서 이제 압력을 갖다가 더 낮췄어요. 그럼 물은 이제 요 삼중점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이 영역으로 오겠죠. 즉, 뭐, 즉 100% 이제 워터베이퍼, 즉 수증기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즉, 이 말은 지금 삼중점은 지금 얼음하고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수증기가 공존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증기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얼음 상태의 고체에서 바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은 그냥 그대로 이제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얼음 상태의 이 물이 바로 수증기로 변했으니까 이 고체 상태에서 지금 전기 상태로 상변화를 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브리메이션, 즉 성화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0.01도씨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물 주위의 압력을 갖다가 이제 뭐야, 요 0.006 대기압보다 더 낮추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이제 압력은 0.006 이제 ATM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용기 안에 있는 이제 요 물의 온도만 0.01도씨에서 이제 더 온도를 갖다 낮추게 되면은 물은 이제 삼중정 상태인 이 점에 있다가 이제 상태점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즉 뭐 이제 얼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삼중점에서는 이제 얼음하고 액체 상태의 물, 수증기가 이제 공존을 했는데 전부 이제 이 얼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물은 뭐 얼어가지고 얼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증기는 바로 이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기 상태의 이제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고체 상태로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데포지션, 뭐 굳이 말로 하자고 하면은 이제 정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의 삼중점에 대한 설명은 이거로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의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렸으니까, 이제 뭐, 이왕 나온 김에 뭐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장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물의 이제 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압력이 218기압, 그리고 이제 온도가 374가 되는 이제 이 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제 적어놨죠. 이게 이제 임계점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압력이 218기압 이상이고 이제 온도가 374도씨 이상이 되면은 이제 수증기하고 이제 액체 상태 물의 이제 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계점 이상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3장에서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물이 100도씨에서 이제 증발하기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 대기압 상태에서 물이 이제 100도씨가 아니고 99.975도씨에서 이제 물이 증발한다는 걸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측정값 때문에 이제 국제 온도 눈금, 즉 ITS가 이제 재증이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1990년도에 제정한 국제온도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인데 1990년도에 제정했다 해가지고 뭐 대충 줄여서 ITS 90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 파일을 갖다가 지금 두 번째 제작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삭제하고 요걸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ITS 90을 설명하면서 절대 0도, 즉 0켈빈을 제가 마이너스 273.16도시라고 잘못 설명했거든요. ITS 90의 이전 버전은 1968년도에 제정된 ITS 68이에요. ITS 68에서는 대기압하에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제 0도씨,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갖다가 100도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0도씨하고 요 100도씨의 구간을 100등분한 요걸 갖다가 이제 1도씨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0도, 즉 제로 켈빈은 습시 온도로 마이너스 273.15도씨입니다. ITS 68에서는 요 이제 0도씨하고 절대 0도, 그러니까 제로 켈빈 요 구간을 갖다가 273.15로 나눠가지고 그 눈금 한 칸을 갖다가 1켈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1켈빈하고 이제 1도씨는 서로 눈금의 크기가 같습니다. ITS 68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기압하에서 물이 끓는 온도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하니까 이제 99.975도씨라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물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요 0도씨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99.975도씨를 갖다가 이제 100등분을 하게 되면은 습시 온도의 눈금 한계는 0.99975도씨가 되거든요. 이에 반해서 여전히 이제 요 절대 온도는 이제 0도씨에서 이제 제로 켈빈까지를 갖다가 273.15등분을 했으니까 요 이제 절대 온도의 눈금 1켈빈하고 습시 온도를 갖다가 0도씨하고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한 요게 이제 서로 눈금 사이즈가 안 맞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된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때까지 우리가 계산해 왔던 어떤 그 뭐야 공학적 계산에서 뭐 그렇게 큰 오차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대두되었고, 그래서 ITS 90에서 이제 요 물의 삼중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1켈빈하고 1도씨를 다시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기압 하에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인 이 0도씨를 갖다가 이제 설정하는 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온도 눈금을 재야 되는데, 요 대기압이란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해발고도 0에서 측정되는 요 대기의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표준 대기압도 사실 이제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표준 대기압하고 뭐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데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 가지고 요 물의 삼중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요 온도하고 압력만 맞춰주면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뭐야 요 삼중점은 물의 삼중점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 물의 삼중점을 갖다가 이제 그 온도 측정을 위한 기준점을 잡으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측정하더라도 그 기준점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ITS 90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어디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이제 실험을 하던 요 온도하고 압력 조건만 이제 만들어주면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현 가능한 물의 삼중점을 0.01도씨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제로 켈빈 절대 영도는 습시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제로 켈빈하고 물의 삼중점까지의 요 이제 온도 눈금의 간격은 이제 273.1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TS 90에서는 요 절대 0도하고 물의 삼중점 간의 요 온도 간의 이 범위를 273.16 등분을 해가지고 그 한 등분인 요 눈금 사이즈를 갖다가 1켈빈이라고 이제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1켈빈은 1도씨하고 이제 같다라고 이제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제 대기압 하에서 이제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가 아니고 99.975도씨가 되겠죠. 생겔 교수의 이제 연력학 교재에 ITS 90이라는 내용이 수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기압하에서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고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 온도 간격을 갖다가 100등분해갖고 그 눈금 한계를 갖다가 1도씨고 요게 1켈빈하고 눈금이 같다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공학적 계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교재 21페이지에 예제 1.4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4는 그냥 뭐 교재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습시 온도를 갖다가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건데 제가 약간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습시 온도와 화씨 온도의 누군값,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제 같은 온도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요 이제 x 도시라는 요 습시 온도를 일단 화씨 온도를 일단 먼저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도시고 요 이제 습시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화씨 온도로는 이제 이 눈금의 크기가 1.8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이제 1.8 즉 5분지 9를 갖다가 곱해주고 요 습시 온도는 기준점이 0인데 화씨 온도는 32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32를 대주면 되겠죠. 그럼 요 습시 온도를 이제 화씨 온도로 바꾸면 요 숫자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 요 눈금수 즉 숫자가 이제 같은 걸 갖다가 찾으라는 거니까 x 이꼴 y가 되는 요걸 갖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y가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x 이꼴 가로 열고 x 곱하기 1.8 플러스 32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변에 있는 요 x 곱하기 이제 1.8을 갖다가 좌변으로 이동시키고 요 이제 x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x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0으로 계산이 되네요. 즉 마이너스 40도 C는 마이너스 40도 F의 온도가 구해집니다. 제가 아직 이 강의를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안 했는데 30분은 넘은 것 같네요. 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